네, 2022년 5월 22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을 다루는 법이 독특합니다. 윤석열이 중국을 다루는 법. 부제는 대륙 국가에서 해양 국가로. 네. 어제 한미 정상회담 있고 난 다음에 양 대통령이 양국 관계를 군사적 동맹 관계에서 경제 기술 동맹으로 확대 발전시키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하하. 경제 동맹은 뭐고 기술 동맹은 뭡니까? 저는 이거 경제 동맹이야 뭐 FTA 한미 FTA도 있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기술 동맹 와. 뭐 현재까지 나온 거 보게 되면 반도체 등 한국의 첨단 제조 능력과 기술의 기술 역량을 모아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자 이겁니다. 자, 지금 전 세계에서 첨단 산업 중에 원천 기술은 상당수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미국 가신 분들은 금방 아실 겁니다. 미국이 지금 제조업이 없죠. 보잉이나 록히드 마틴 같은 이제 방위 산업, 항공 우주 산업을 제외하면 자동차 GM이 있긴 하지만 노요다가 추월하고 현대 기아차가 거의 추적하고 있죠. 원자력은 프랑스가 1등, 한국, 일본이 2, 3등, 미국은 뭐 제조 능력이 없고 기차도 미국의 떼제베, 한국의 KTX, 중국의 CHR인가? 뭐 신칸센 이런 것들이고 조선도 한국, 중국 뭐 이렇고 화학공업도 뭐 미국에 뭐 있나요? 미국의 회사들 뭐 듀폰 같은 거 있긴 하지만 상당히 따라왔고 석유가 미국에 아직 메이저 그룹들이 있구나. 근데 하여간 미국에서 제조업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월마트 정도가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 그럴까. 대신에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또는 뭡니까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러한 IT 4차 산업은 미국이 최강이지만 이런 IT 산업은 형체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건 먹고 사는 건데 먹는 거 농업은 미국이 굉장히 강국이에요.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공업에 의해서 제조업인데 제조업 부분이 미국이 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업은 돈이나 돌라 이런 것들 그건 미국이 강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앞으로 산업인 4차 산업은 미국이 강합니다. 근데 농업 빼고 나서 제조업에 있어서는 세계 최강국이 제가 보기에는 한국, 일본, 독일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조 능력이 세다 보니까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데 둘을 결합시켜야만 지금 세계가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공급이 돼야만 돌아가는데 이게 지금 막히다 보니까 못 사는 나라가 있어서 그런 나라에서는 자꾸 정치적 변란이 일어나니까 이게 미국이 자유주의를 확대해서 세계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부닥치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미국은 제조 능력이 딸리니까 한국과 같이 가자. 이 기술 동맹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 기술도 뭐 모자 만들고 이런 기술이라면 별거 아닌데 감사했습니다. 우리 방한단을 첨단 기술을 한국이 갖고 감사합니다. 있잖아요. 이렇게 삼성전자라든지. 함께 회동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번에 조 바이든 개인적으로 대통령도 한국에 와서 대통령님을 더 제일 알아갈 수 먼저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를 다른 방문했지 이렇게 다시 않습니까? 돌아오게 뭐 다른 돼서 데도 굉장히 갈 수 좋습니다. 있지만 세계적으로 지금은 가장 한국 유명한 동맹이 그 샘성. 어느 때보다도 한국 사람들이 노키아라는 기업, 뭐 에릭슨이라는 기업을 미국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핀란드나 뭐 스웨덴 기업인데 영어로 돼 있으니까 그쪽이라는데 아니거든요. 벤츠가 독일 기업인 건 아는데 어떤 사람들은 BMW는 미국인 줄 압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샘성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일본 기업으로 아는 외국인들이 많은데 사실은 한국 기업이죠. 네. 이만큼 세계화된 기업들이 한국에는 있습니다. 현다이 같은 경우도 뭐 일본 기업으로 아는 사람인데 현대는 대한민국이죠. 네. 자, 돌이켜봅시다. 대한민국이 1950년 전쟁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53년 전쟁 끝나고 나서 전쟁이 7월에 정전이 되나요? 그리고 석 달 만인 10월 1일 날 한미 상호 방해 조약을 이승만 대통령의 지독한 외교술로 맺게 됩니다. 이걸 맺기 위해서 미국이 그냥 정전만 하고 빠져나가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거제도에 있는 방공포로를 석방하잖아요. 그때 처칠이 하도 놀래서 그 좋아하는 시가를 떨어뜨렸다 그러잖아요. 야, 3차 대전 나는구나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제거하기 위한 에버레디인가 작전 계획까지 만들어서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이승만 제거했다가는 오히려 미국이 코너에 몰릴 것 같으니까
차라리 이승만 요구를 들어주자 해서 한미 방위 조약을 맺습니다. 미국이 상호 방위 조약 맺는 경우는 이게 최초고 아직도 없을걸요. 나토라고 하는 게 방위 조약, 상호 방위 조약일 수 있지만 특정한 국가를 상대로 1대1로 방위 조약 맺은 거는 이승만 처음입니다. 53년 10월 1일이고 1년 지난 54년 11월 18일에 발효가 됐습니다. 이 조약과 그 후속된 여러 가지 것 때문에 한동안 우리는 미국에서 지원해주는 군사 원조금, 군원으로 우리나라 뭐 산업이 있습니까? 산업이 없으니까 세금 받을 데가 없죠. 그러니까 공무원들 봉급을 못 줬는데 미국 군원 자금으로 봉급 주면서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다가 박정희가 61년도에 5.16 군사혁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과 국교를 맺어서 청구권 자금 받아가지고 산업을 일으키고 두 번째로 월남 파병하면서 그 피해 대가로 번 돈 갖고 산업 일으키고 세 번째로 서독에 광부하고 관원 보내서 그 인건비 나중에는 중동 근로자 인건비 그거 가지고 경제 일으켜서 지금 이렇게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 된 거 아닙니까? 한미 방위조약 53년이니까 체결한 거로 따지면 만 69년 만에 이 방위조약으로 한미 군사동맹이 본격화했는데 69년 만에 경제동맹을 넘어서 기술동맹으로 갔습니다. 아무 기술도 없던 나라가 미국과 기술동맹을 맺어서 우리 기술을 미국이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물론 미국 거 쓰지만 엄청난 발전 아니에요?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야.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인도 패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 IPEF를 미국이 만들려고 하는데 한국이 합류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IPEF는 조 바이든 정부가 21년 10월에 제안한 경제협력 구상체입니다. 이거는 뭐라 그럴까? 지금 인도 태평양 프리 앤드 오픈 인도 패시픽 해가지고 이거는 트럼프하고 아베가 추진했던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그 다음에 미국의 경제 동맹체라면 요거는 바이든이 제기한 이제 중국을 제외한 인도 태평양 미국의 경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현재 뭔가 하면은 이 동아시아 이 태평양 지역에는 APEC이라고 하는 경제 협의체가 있습니다. APEC. 여기에는 누가 참여하느냐? 중국이 참여합니다. 중국이 APEC에 참여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WTO라고 하는 세계 무역기구에 참여하면서 그건 뭐냐? 러시아라는 공산국가를 소련을 붕괴시키면서 그다음에 중국을 이 자유주의 체제에 편입시켜서 같이 중국을 이제 미국이 슈퍼파워가 되면서 끌고 가려고 했는데 이 WTO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APEC에 참여하면서 중국이 자유무역에 참여했죠. 급성장해서 인구가 워낙 큰 나라다 보니까 G2가 되니까 미국과 대립하면서 자기가 소련을 대체한 하나의 강국이 되겠다. 1대1로 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야 이게 다시 하나의 러시아가 되는구나 하고 미국이 그걸 배제하면서 프리 앤드 오픈 인도 패시픽 해갖고 이제 쿼드를 만드는 것이 트럼프하고 아베가 했다면 이번엔 또 바이든이 IPEF를 만들어서 또 중국을 제외한 APEC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경제 공동체를 만들겠다. 이런 발상들을 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작년에 동아시아 정상회의 2021년 10월에 있었는데 그때 처음 발상을 해가지고 한미 간에 또는 이 지역의 그 FTA 자유무역협정과는 또 다르게 사실은 유사하지만 이 경제 동맹체를 만들어서 WTO는 전 세계가 공산국가를 제외한 그게 다시 올라가면 그전에 가트라고 그랬습니다. 가트라서 공산국가를 제외한 경제동맹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 경제가 같이 묶이면 군사동맹만큼 위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냉전이 붕괴되니까 전 세계가 다 묶어서 WTO로 했는데 여기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돼서 너무 커버리니까 반미로 나오고 자기가 패권 갖겠다고 하니까 중국은 안 돼야 했던 거거든요. WTO로 할 때 APEC 넣어서 중국을 넣어줬어요. 그 APEC 기능을 줄이고 WTO 줄이면서 처음에 한미 간의 FTA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 지역 국가들을 묶는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인도 프리 앤드 오픈 인도 패시픽 이어서 인도 패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에 주요 국가들이 참여를 안 하면 안 되는데 일본은 뭐 미국의 딸랑이고 그 군사적으로는 완전히 미국의 속국이니까 당연히 들어가지만 한국이 들어가 주게 되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죠. 지금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3만 불이 넘는 나라로서 가장 중요한 나라 뽑으려면 한국과 일본이죠. 대만은 인구가 좀 적으니까 안 되고 그 두 나라가 들어가면 나머지 나라는 뭐
다 보태도 한국과 일본의 3분의 1도 안 될 테니까. 그러면 이제 큰 축이 바뀌는 건데 여기에 윤 대통령이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에이펙, 근데 미국이 에이펙은 버리지 않아요. 이 조 바이든 정부가 원래 2월 달에 내년도 에이펙 회담은 미국이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자기네가 주최를 하겠다. 2023년도 에이펙 정상회담은 하는데 그때 주제는 Free and Open Indo-Pacific을 강조하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 중국이 계속 클로즈드 된, 그 다음에 프리가 아닌 언프리, 그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주요 바다 중에 하나가 남중국해인데 거기서는 중국의 허가를 받고 다니라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에이펙 회담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푹푹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중국에서 어떤 해석이 나오느냐. 중국 정부 당국자도 좀 있으면 외교부에서 지자오린이 뭐라고 죽겠지만은 그에 앞서서 중국 절강성 외국어대학 교수인 마샤오린 박사가 중국 청령보에 특별 기고를 했네요. 이런 얘기입니다. 바이든 정부 때문에 한국이 중국과 맺었던 기존 질서를 망가뜨리고 방향을 튼다. 따라서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은 상처를 입게 될 것 같다. 이 마샤오린 박사 주장대로 하게 되면은 우리하고 중국이 거의 동맹국 단계였던 모양이죠. 그래서 한국이 여기 중국을 버리고 뭐 다른 데로 갔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합니다. 한국이 IPEF에 참여하는 것은 미국의 의도에 맞춰 중국 산업과 디커플링을 시도하는 것이다. 디커플링. 커플이라는 게 남녀 짝이라는 걸 아시죠? 둘이 사이가 좋으면 뭐랍니까? 반지를 끼면 커플링이라 그러죠. COUPLE 별도 단어로 RING인데 링이 반지니까 이 RING가 아니고 DOUPLING 반지는 뺀 겁니다. 커플에 ING가 붙인 겁니다. 그 앞에 D가 붙으면 반대죠. 헤어지는 게 둘이 짝이 돼서 반지 끼고 있다 반지 버리고 헤어지면 디커플링이죠. 그러면 지금과 중국과 한국의 경제는 디커플링이었다 이거예요. 뭐냐? 한국이 돈과 원자재를 구해서 중국에 보내면 중국에 있는 현대차 공장, 삼성전자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요. 수출을 하면 중국이 돈을 받아가지고 원재료하고 우리의 원천 기술료를 주서 우리는 돈을 벌어. 이게 커플링 단계였는데 이게 깨져간다는 얘기죠. 사실 중국이 그동안 1대1로를 하면서 현대차를 얼마나 팼으면은 현대차도 나오려고 그러고 삼성전자도 나오고 쭉 다 빠지고 있죠. 디커플링을 하고 이미 그건 중국에 의해서 된 겁니다. 중국이 자기네가 맹방이다라고 하면서 뭘 요구하고 또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일본 기업 때린다 하면서 세계 기업 다 때리면서 한국을 때려버리고 우리가 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공안증 일으키고 하니까 기업들이 철수하는 거죠. 디커플링을 이미 벌어졌는데 시도하는 것으로서 글로벌 공급망, 안보, 무역, 기술, 환경 등에서 미국의 파트너가 돼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의도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네. 이건 사실은 자업자득 성격이 강한데 이렇게 이 교수는 해석을 했네요. 그리고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그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경제 의존도를 낮추겠다라고 해왔다. 중국을 배척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둘러대는 정도가 심하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사실 중국 경제가 큰 데는요. 초기에는 일본의 투자가 컸습니다. 일본이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중국을 중일전일 때 쳐들어간 게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2차 대전 때 쳐들어가서 점령했던 나라들. 쉽게 말하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필리핀 이런 나라들과 전쟁 끝내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서 전쟁 배상금을 줍니다. 2억에서 3억 달러 정도에 따라 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자 우리도 연합국이야 하는데 연합군 인정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대일 청구권 자금이라는 형태로 돈을 줍니다. 금액은 거의 비슷하게. 근데 그 돈을 받은 나라 중에서 민주국가가 되고 경제가 발전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 중일전쟁 때 거의 중국을 다 먹었잖아요. 그래서 국교를 맺으면서 중국은 자기네 연합국이니까 우리 전쟁 배상금 안 받아 그랬지만 일본이 그 ODA 자금, 원조 자금 형태로 그에 상당한 돈을 상당히 투자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확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일어난 거는 대만이 어떤 통일 정책이 일어남으로써 그동안 삼부를 하던 거를
서로 이제 절대 통하지 않다다가 삼통 경제도 통하고 뭐 통하자고 하면서 막 투자를 합니다. 대만 돈이 많이 들어가서 확 큽니다. 홍콩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확 큽니다. 그리고 들어간 게 미국 돈입니다. 그래서 막 산업이 일어나. 그 다음 들어간 게 한국의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 유럽 돈이 들어가서 지금 중국이 발전한데 4대 투자국을 꼽으라면 아마 대만, 한국, 일본, 미국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이 먼저 빠져나가고 미국 빠져나가고 대만도 지금 뭐 굉장히 양안 관계 좋으니까 빠져나가죠. 문재인 정권만 오랫동안 있었는데 지금 기업들이 알아서 빠져나오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쭉쭉 빠지겠다고 하니까 중국은 투자가 빠지면 자립할 수 있어요. 그 전에 중국 논문 보니까 중국이 그동안 인건비 때문에 공장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중국에 짓는 시기예요. 그럼 중국에 생산을 많이 합니다. 잘 먹고 잘 살죠. 생산한 것 중에서 중국도 먹어야 되니까 그 중에 자기네 일부가 써요. 근데 남는 게 많습니다. 자기네 생산량의 60%가 남는 데나 이걸 수출을 합니다. 그래야 중국 경제가 돌아가요. 이 수출길이 이 수출길이 막히거나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갔다가 지금 러시아가 수출 못하는 것처럼 막히거나 또는 이 60%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각 나라가 투자한 걸 빼버리면은 이 공장이 무너지면 생산이 안 되면 160% 생산하던 중국 경제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 중국의 두려움이죠. 1대1로를 하면서 그걸 믿고 했는데 쭉쭉 빼고 있는 건데 한국이 안 빼다가 윤 대통령이 빼겠다고 하니까 중국이 예민해지는 거죠. 또 디커플링 하자는 거냐 그런데 이미 자기들이 세계 맹방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걸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차라리 한국이 원하는 뭐 북한 비핵화를 해야 되는데 그건 하지도 않고 북한은 비핵화 해라 하면서 아무 액션도 안 취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들어가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하겠다고 하니까 중국이 왕치산이라고 하는 국가 부주석을 이번 취임식에 보냈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은요, 참 중국을 이해할 때 저도 많이 헷갈렸는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국힘당이 여당입니다. 여당에,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중국 공산당하고 북한 노동당에는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 외교부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보건복지부도 다 있습니다. 근데 이름은 이쪽에 있는 거랑 정부에 있는 거랑 다르죠. 예를 들면 외교 문제는 중국 정부에 있는 거는 외교부인데, 중국 공산당에 있는 건 국제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른데 누가 실세냐? 당이 실세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당 중심으로 가는 거는 뭐 정치위원회고 요 정부 중심으로 가는 거는 그거는 이제 뭐 국무원이라고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각 부에 있는 사람들은 부장인데 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장관이 있고 국무위원이 있죠. 외교부 장관은 장관이면서 국무위원입니다. 법제처장은 법제처 장관이긴 하지만 국무위원이 아닙니다. 공수처장도 거의 장관급일 수 있지만 국무위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장관이면 장관 타이틀 달면 우리는 국무위원인데 중국은 정부 부처의 장관들, 부장들 중에 국무위원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중국은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에 국무위원급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직접 회담할 때는 장관급을 보내오고요. 근데 그거보다 높은 게 그 당에 있는 부장이 오면 이거보다 높은 거죠. 그리고 또 당과 정부와 별도로 국무위원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국가주석이 있고 국가부주석이 있습니다. 되게 이런 사람들이 당에 뭐 이제 상무위원을 겸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주석을 보냈죠. 상당히 높은 거 보냅니다. 그 전까지는 늘 국무위원을 보내왔는데 왕치산을 보냈다는 거는 윤석열 정부가 중국과 각을 세울 수 있으니까 설득하려고 보낸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 이 윤석열 정부가 드라이브 걸기 시작하면 한국 기업들이 쭉쭉 돈을 빼게 되면 우리도 힘들겠지만 중국도 되게 힘들 겁니다. 그거 빼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게까지 했는데 한국이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나가니까 중국은 기분 나쁘다라는 보도들이 중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평론가인데 뭐 저것처럼 평론하는 사람이 말이죠. 류허핑이라는 친구인데 썬전 위성TV, 썬전은 홍콩 위에 있는 그 심천을 얘기합니다. 그 위성TV 인터뷰에서 한미가 경제기술 동맹으로 격상하는 건 한국 외교 전략이 크게 조정된다는 뜻이다. 한국은 미국이 아무리 호소해도 외교 안보에는 미국에 의존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하는 기존 구도를 유지해왔다. 이게 뭐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양손에 떡 들고 문재인 정권이 이걸 정신 차렸어요.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미국과 중국이
한동안 사이 좋았잖아요. 소련을 붕괴시키고. 그때는 미중이 같이 갔죠. 그때는 우리가 양손에 떡 들고 경제는 중국에서 벌고 안보는 미국과 하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미중이 대립하게 되면 양손에 떡 들고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 합쳐야 되는데 이거 오랫동안 들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는 빨리빨리 교체했는데 경제에 대한 미련이 컸던 거죠. 돈맛 때문에. 일본은 빨리 빠졌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중국의 정승절까지 가고 그 이유는 북한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건데 그것도 실패했죠. 네. 그 중국도 그걸 아니까 한국이 중국에 철수하지 못할 거라고 봤는데 이 류허핑이라는 친구는 이제 이 디커플링을 하고 있다. 한국의 중대한 변화는 중앙관계에서 한국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는 게 우리만일지 아니면 우리가 빠져나가는 것이 중국이 그동안 교만한 행동에 의한 대가를 치르는 건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중국의 인터넷 매체 중에 관찰자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를 언급했다. 이게 뭐냐. 아까 말한 대로 남중국해에 이 섬 같지도 않은 섬이 있는데 중국이 그게 섬이라면서 그 12일이 영해를 선포했어요. 영해 인정 안 되는 건데. 그리고 거기에 영해 인정하고 선포한 것도 그런데 거기에 군함이 지나가는 거를 군함이 그냥 지나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허가를 받고 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계속 그 남중국해를 자기 영해화하는 구단선을 하니까 미국이 그거 인정 못해 하고 프리덤 오브 네이게이션 항해의 자유 오퍼레이션 작전 들어갔습니다. 그 계속 글로 막 배를 집어넣고 통과시키는 거죠. 그 이거를 한국이 이해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국이 IPEF에 참여한다라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기술동맹까지 한다고 하니까 관찰자망도 기분 나쁘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김성한 안보실장이 한국 선박이 이 항로 남중국해를 통과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한국의 국익과 직결된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비를 거는 쪽으로 얘기하는데 자 우리는 사실 남중국해에 우리 배들이 들어갈 이유는 별로 없어요. 왜냐? 우린 싱가폴로 이렇게 돌아갔고 남중국해는 옆으로 끼고 바로 쭉 옵니다. 와갖고 어딜 통과하느냐? 대만하고 중국 본토 사이에 대만 해협을 통과해서 옵니다. 대만 해협 동쪽으로 올 수도 있는데 그쪽은 파도가 세서 배들이 덜 가요. 근데 대만 해협이 남중국해만큼이나 시끄럽게 중국이 자꾸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만 해협을 얘기했는데 우린 거기가 안전하게 특히 한국으로 오는 유조선들이 안전하게 통과해야 우리가 매일같이 살죠. 에너지 문제. 그 얘기 한 걸 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뭐 지켜보겠다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한중 관계입니다. 대한민국의 이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조선은 연도가 갑자기 기억 안 나네. 인조가 참 우리 인조 그다음에 고종 이런 사람은 문재인과 비교되는 어리석은 군주였죠. 그 사람이 청나라를 오판해갖고 병자호란때 깨집니다. 그래갖고 지금 남한산성 밑에 가면 삼전도란 데에서 항복을 하죠. 그러면서 군신관계를 맺습니다. 군신관계가 뭔가 하면요. 종번체제라고 하면 제일 설명이 좋겠네요. 종이라고 하는 건 주인이고 번은 번방입니다. 자, 유럽에 가게 되면은 그 작이라는 게 있죠. 상공 후백자남. 상은 군주고 왕이고 그다음에 공작, 자작, 후작, 남작, 백자. 상공 후백 자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기 부하로 있는 사람한테 너는 남작을 해, 너는 공작을 해. 자기를 주기도 하고요. 저쪽에 내 부하가 아니야. 쟤는 별도의 나라인데 그 나라한테도 그 나라 군주한테도 예우로서 너는 왕이야, 너는 공작이야, 자작이야 이렇게 줍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줬는데 그 나라에서는 자기 스스로도 왕이라고 했거나 아니면 몽골 문화권에서는 칸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준 자기를 스스로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신라 같은 경우는 이사금 또는 뭐 차차웅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고유의 군주 이름이 있었는데 중국 걸 받아들여서 왕으로 다 갚버렸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받아들여서 왕으로 가는데 저쪽에서 준 게 하필은 공이야. 공작을 줬어. 그래서 나는 공작이야 하고 나오는 나라를 우리가 공국이라고 한다는 말씀은 제가 몇 차례 드렸습니다. 그 모로코 같은 경우가 지금도 공국이죠. 우리나라 언론들은 뭐 모로코 왕이라고 쓰는데 사실은 공작이죠. 룩셈부르크라는 나라도 공국입니다.
공작이 군주인 나라예요. 나머지 나라는 왕국이고 황제가 있는 나라는 제국이고. 그렇게 이제 다른 나라 군주를 그렇게 임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동아시아에서도 이 중앙에 있는 나라가 저쪽이 독립국가인데 그 나라한테 어떤 자기를 줍니다. 그 고구려 왕들에 대해서는 요동군공, 요동군 뭐 이렇게 다니 무슨 도독이란 지위를 준 적도 있고요. 제독이란 경우도 준 적이 있고 자기를 줍니다. 이렇게 자기를 받는 나라를 독립국가인데 받는 나라를 번국이라 그러기도 하고 번방이라고 합니다. 이걸 주는 나라는 종주국, 그래서 종번 체제라 그래요. 근데 이러한 자기를 자기 부하한테도 주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독립국가인데 이냐 아니냐 싸움이 붙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 와서 독립국가가 아니라고 하면서 다 이게 쓸어 모으는 게 이게 바로 종번 체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번국이 되는 거죠. 청나라의 번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쭉 지내오다가 1875년인가 연도가 좀 자신 없는데 일본이 운양호 사건을 일으키면서 우리랑 근대적인 외교관계를 만듭니다. 강화도 제약을 맺죠. 그 1조가 조선은 독립국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는 지금까지 청나라의 번국이었어 이런 주장을 하는데 아니야 니네 독립국이야 하니까 일본이 힘에 눌려서 이제 국교를 맺은 거죠. 그러면서 일본 세력이 확 들어옵니다. 청나라는 우리를 번국으로 해놓고 나서 뭐 크게 군사적으로 한 건 없는데 일본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막 그때 그 민씨 정권이 이 고정 체제에서 일본식으로 막 개화가 들어가는 겁니다. 한 10년 이상 그렇게 달리죠. 달리면서 군도 뭐 활이나 쏘고 말 타는 이런 군대가 아니고 총 쏘는 군대도 만들어서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 군대를 만드는데 별기군은 대접받고 황제가 좋아하는데 아주 임금이 좋아하는데 90군대는 차별받으니까 1882년도에 이 90군대인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민비가 도망가고 난리가 나죠. 그리고 이제 대원군을 다시 들어세워서 자기네 권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때 조선에 와 있던 일본 군인들을 막 죽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쫙 빠져나가요. 그리고 나서 맺게 되는 두 가지 조약이 있는데 일본이 우리 국민들을 죽였어? 쳐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미안하다 하면서 강화조약을 맺습니다.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맺는 게 강화조약인데 그때 맺는 일본한테 우리가 배상을 합니다. 그게 제물포 조약을 맺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은 나갔어. 근데 이 민비 세력들이 불안하니까 일본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청나라 보고 들어오라 합니다. 청나라가 들어가서 이 90 조선 군대를 억누르고 그들이 세웠던 대원군을 잡아가고 다시 민비 세력한테 권력을 주면서 딱 제압합니다. 이모군란을 제압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하고 청나라가 근대식 외교관계를 처음 맺습니다. 근대식 외교관계를 그러니까 병자호란에 맺었던 관계는 끝내버리고 새로운 외교관계를 맺는데 이때 뭘 맺느냐? 아까 우리가 일본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강화도 제약 맺었다 그랬죠. 이때 우리하고 중국이 조청, 상민, 장사하는 사람이죠. 수륙, 바다하고 물숫자, 육지육자, 무역장정이라는 걸 맺습니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게 되면 한국과 중국 간에 최초로 외교관계를 맺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참 기분 나쁜 문장이 있는데 이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 다 한문을 쓸 때니까. 그걸 지금 말로 풀면 이렇게 됩니다. 조선은 오랫동안 변방으로서 청나라의 변방으로서 전례에 따라 전례는 과거에 해오던 그런 거죠. 관습에 따라 정해진 제도가 있다는 것을 다시 의논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조선은 오랫동안 청의 번방으로서 그 번방과 종주국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책봉을 받고 이런 거 조공을 받죠. 그런 게 정해진 제도가 있다는 것은 이론할 여지가 없다. 그래 조선은 근대적 외교관계를 맺지만 청나라의 속국이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만 지금은 외교관계가 바뀌어서 각국이 수로를 통해 통상하고 있어. 해금을 속히 열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근대화되면서 각 나라가 막 바다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청나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조선도 그렇고 오랫동안 해금이라 그래서 해외 무역을 금지했습니다. 섬에 나가 사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에 사람들이 없어서 울릉도에 일본인들이 와서 살다고 독도를 쟤네들이 갖고 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해금을
이제 포기하고 양국 상인도 서로 무역을 한다. 바다로도 왔다 가게 해야 된다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변계에서 호시한 규례도 시기에 맞게 변통해야 된다. 조선과 청나라는 서로 해금을 해서 바다로는 무역을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 저기 압록강 북쪽에 가게 되면은 그 압록강 북쪽에서 조금 더 가게 신흥리에서 조금 더 가게 되면요. 그쪽에 책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국사 시간에 책문에 후시를 열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전시는 정부가 하는 거고 후시는 민간 기업들이 하는 건데 서로 장사를 합니다. 또 두만강 쪽에도 그런 후시를 열어서 서로 했는데 그런 제한된 무역만 육로를 통해 했거든요. 그게 바로 변계라는 거 하는 국경의 끄트머리 쪽 변방 지역에서 호시 서로 이렇게 무역하는 시장을 열었는데 요것도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과거에 그 후시 같은 거 전시 열던 거를 바꾼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거 바꾸는 게 뭐런가 하면 이번에 조선과 청나라가 맺는 수력 무역 장정이다. 근데 이번에 제정한 수력 무역 장정은 중국이 속방을 우대하는 뜻이다. 그리고 중국이 이걸 맺을 무렵에 영국과 남경조약 맺고 많이 맺었잖아요. 그런 각국과 맺은 것과 같은 이득을 보장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속방으로서의 이득을 보장하는 거다. 이렇게 전문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하고 청나라가 중국이 근대적 외교관계를 맺을 때 맺은 첫 번째 조약이 이렇게 속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역 장정이잖아요. 요즘은 다 조약이라고 하거든요. 이 중국이란 나라가 영국한테 아편 전쟁 깨져서 조약을 맺을 때는 그때는 자기네가 한자로 조약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국교를 맺을 때는 일청 수호 조규라고 합니다. 조규는 조약과 같은 뜻으로 보이는데 장정은 조규는 물론 조약보다도 한 단계 몇 단계 떨어지는 거예요. 속방이니까 이렇게 맺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뭔가냐 조선과 청이 맺었던 종번 체제를 그대로 이어가는 체제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맺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모군란 이후에 다시 우리가 속국으로 갑니다. 여기에 대한 반발로 야 우리가 청으로부터 있을 수는 없다 하고 2년 만에 김옥균이가 일본 세력을 믿고 쿠데타를 합니다. 근데 군대 없이 하죠. 그게 갑신정변이에요. 3일 천하로 끝나죠. 그때 고종 입장에서는 저놈이 날 죽이려고 해서 어떻게든 김옥균을 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김옥균을 청나라 어디 숨어있는 걸 찾아서 홍아무개가 아주 능지처참을 시키죠. 그리고 김옥균 집터를 뺏어가지고 근대식 학교를 만든 게 그게 바로 그 화동 지금 경기 고등학교 그 자리죠. 지금은 정덕도서관이 돼 있죠. 네. 그렇게 해서 2년 후에 갑신정변의 실패로 돌아간 다음부터는 계속 청나라 체제가 되는데 이때 청나라가 이 조총 수력 무력 장정에 따라서 대신을 보냅니다. 자기네 관리를 보내서 직접 조선을 통치하게 되죠. 그때 왔던 사람이 새파란 젊은이 원세계 위안스카입니다. 20몇 살짜리가 와서 감국 대신 조선을 감독하는 대신 역할을 맡고 자기가 이 인력거를 타고 가마를 타고 고종 임금 앞에 거양 타고 들어가면 고종도 뭐 대국의 신하 대신이 오셨군요 하고 절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82년부터 아주 심각한 청나라의 속국 체제로 가는 게 조총 상민 무역 장정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깨지는 게 10년이 지난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청나라가 깨집니다. 지니까 쫙 빠져나가고 다시 일본이 들어오죠. 들어오면서 청나라하고 일본이 전쟁을 끝내는 강화조약을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는데 제1조가 조선은 독립국이 됩니다. 청나라는 조선이 독립했다는 걸 다시 인정하게 되는 거죠. 확실히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이 청을 다 밀어냅니다. 근데 일본은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3년 후에 확실히 청으로부터 독립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바꾸면서 제국의 반열에 올라갔다가 그러면서 다시 일본으로 먹혀가면서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 맺고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병자호란으로 청나라의 속국이 되고 그 이전에는 사실 명나라한테 스스로 속국이 되는 교공체제로 유지했죠. 500년 동안 대륙국가로 존재합니다. 해금을 하니까 일본하고 세계하고 무역 안 하니까 우리 해양국가가 아닙니다. 1875년에 강화도조약 맺으면서 처음으로 바다를 통한 교섭을 하게 되면서 해양국가 맛을 약간 보다가
이모곤란을 통해서 다시 대륙으로 붙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뒤엔 가보연의 청일전쟁 이기면서 다시 해양국가 맛을 보는 거죠. 보는 대가로 1905년에 한일 보호조약 되면서 보호국가가 됐다가 병합이 되는 합방이 되고 45년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은 됩니다. 해양국가로 그대로 가야 되는데 이때 우리 한반도에 와 있던 일제를 해방시키는 기 위해서 갑자기 들어온 소련이 북한에 들어오고 미군이 뒤늦게 오다 보니까 우리가 분단이 되면서 북한은 대륙에 붙고 우리는 또 해양국가로 지금까지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승만 박정희가 해양국가 대한민국을 급속도로 발전시키고 전두환이 발전시키면서 우리는 지금 G8, G7 수준의 국가가 된 건데 일시적으로 다시 대륙국가로 지향했던 정권이 누구냐? 그게 대표적으로 문재인이죠. 친중 노선을 유지하고. 거기에는 박근혜도 일조를 한 게 있어요. 왜 중국의 전승절에 가서 중국을 축하해줘?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움직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북한이 거기에 자극받았고 핵실험하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철수하고 그러다가 북한이 드라이브 걸고 중국도 드라이브 걸고 해서 탄핵으로 무너지잖아요. 그걸 기화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친중 노선으로 갔던 건데 그게 5년 만에 붕괴되면서 다시 확실한 해양국가로 간다는 것이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출범입니다. 그 시작이 IPEF에 참여하겠다 등등 이런 사람. 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은 기술동맹으로 가겠다. FTA를 넘어서. 이런 사람들이 나오니까 중국이 아주 기분 나빠 그러는데 우리는 중국에 붙는 순간에 북한 꼴이 되고 나라 꼴이 말이 아니게 됩니다. 큰 틀에서는 아주 잘 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1992년 중국과 다시 복교를 할 때요. 그때 사실은 우리는 중국과 6.25 때 전쟁을 했기 때문에 강화조약을 맺거나 기본조약을 맺어야 돼요. 우리가 일본하고 식민관계를 끝내고 국교 없이 지내다가 박정희 때 한일 기본조약 맺으면서 새롭게 한일 관계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일 관계는 새로운 걸로 봐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은 과거 우리 식민 지배한 걸 갖고 계속 문제 제기해요. 그럼 박정희가 정리 다 한 건데. 그러니까 못난 거죠, 사람이. 근데 중국하고는 이거 국교 튼 거는 노태우가 했는데 우리 쳐들어온 거에 대해서 안 따졌어요. 그리고 과거에 조총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근거로 그대로 복교를 한다는 개념으로 가버렸습니다. 기본조약을 안 맺었어요. 이건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중국과 국교 정상을 할 때 뭐 이랑 6개 항인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것만 보게 되면 양국은 대등한 관계로 간다라고는 이해가 됩니다. 상호 불가침, 주권및 영토의 존중. 근데 이거는 그냥 뭐 공동성명이니까 조약은 장정도 뭐 조규도 조약도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정부다람을 인정해 줍니다. 대만을 부인하죠. 그리고 대가로 받아낸 게 중화인민공화국은 한반도가 조기에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한민족의 영원임을 존중하고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중국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북한도 수개국이 있었기 때문에 다만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건 지지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걸 가지고 중국은 또 정전협정 때 들어온 정전협정 당사국이잖아요. 정전협정 체제도 지키라라고 하면서 통일된다는 걸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정전관계로 분단돼 있으라는 걸 요구합니다. 이게 바로 중국의 쌍계병행, 쌍중단 그런 외교 전략이거든요. 이걸 깨야 됩니다. 이걸 깨려면은 평화통일을 내면 무조건 한국이 미국하고 강한 동맹으로 가면서 중국이 약해져야만 우리가 통일할 기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든 해양국가로 가야 됩니다. 일본하고도 가깝고 미국하고는 더 가깝고 이게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대륙국가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임오곤란 이후에 10년 그 다음에 병자호란부터 한 몇백 년 있었던 그 관계가 우리를 발전시킨 게 없습니다. 그러나 짧게 겪었던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해양국가가 되면서 우리는 고속성장했거든요. 이게 우리의 정답입니다. 일로 가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중국이 매우 기분 나쁘다는 투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그들 사정이고 그럼 그들도 해양국가가 되든지 제대로 하든지 그런 큰 틀을 잡았다는 뜻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중국을 다루는 법, 대한민국은 대립국가가 아닌 해양국가로 가야 된다. 제 이정훈의 발견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